집요한 사람과 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누구 돈을 먼저 돌려주겠어요? 집요한 사람 먼저 돌려주겠죠. 이런 절차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진행할 거야 라는 태세를 분명히 해두어야 상대편도 등에 식은땀이 나고 여러분들의 돈을 안 갚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법률적인 조치를 할 태세를 갖춰 두셔야 돼요. 그게 생존 법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떼인 돈이 있을 때 그 떼인 돈을 합법적으로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은 죽기 전에 못 먹어본 밥이 생각나겠습니까? 떼인 돈이 생각나겠습니까? 저는 떼인 돈이 생각날 것 같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저도 돈을 떼어본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에 너무 공감합니다. 진짜 오장육부가 미어진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떼인 돈을 끝까지 쫓아다닐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이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시중에 있는 정보들도 약간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본적인 테크닉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일단 법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법적인 조치를 안 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돈을 떼이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인 장치도 해놓지 않은 사람과 어떤 법적인 장치를 해놓은 사람 사이에 누구 돈을 먼저 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 돈이 생기게 되더라도 당연히 법적인 장치를 해놓은 사람 돈을 먼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채무자의 머릿속에 10등, 100등 아예 머릿속에서도 지워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법적인 조치는 민사 또는 형사가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떼인 돈을 받는 기본적인 법률적인 조치는 민사입니다. 저한테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화 시키기 위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요, 그 민사사건 중에서도 되게 한정적인 사건이에요. 형법적인 법률적인 쟁점을 추출할 수 있냐, 입증자를 모아볼 수 있냐,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사를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A라는 사람이요, 여러분이겠죠? 이 B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금전을 차용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차용증을 썼을 수도 있고 그냥 구도를 악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 B라는 사람은 사업 목적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상대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이다 라고 확정적인 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게 됩니다. 이 민사소송의 제목은요, 대여금 청구가 될 거예요. 물론 많은 경우에 뭐 약정금 청구라든가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때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기본기는 대여금 청구입니다. 그래서 1억 플러스 이자를 청구를 하겠죠. 이때 B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업 목적으로 대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투자였다거나 증여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동업관계였다거나 그런 식의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항변에 대해서는 일단 제쳐놓고, 이런 항변에 대해서 잘 반박을 해가지고 저희가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쳐요. 이 확정 판결을 토대로 집행권원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 집행권을 받게 되면은 상대편에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재산 명시를 할 수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법률 정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보고 오세요. 근데 변호사님, 이런 재산 조회나 재산 명시를 판결 받기 전에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집행권원이 있고 확정 판결이 있어야 상대편의 신용조회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재산명시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소송을 한 다음에 그 판결을 받아놓고 재산조회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권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재산조회를 했는데 다행히도 어떤 재산이 있다, 부동산이 있다, 어떤 예금 채권이 있다, 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매를 치고 압류를 해서 그 대금을 내 호주머니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 절차를 집행 절차라고 해요. 물론 그 부동산이나 그런 채권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가압류, 가처분도 같이 소송 시작 단계에서 고려 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민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상대편이 재산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그냥 개털이면요, 나한테는 뭐 사업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아무런 뭐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그런 사업이었을 경우에는요, 그런 때는 그냥 채권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채권인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그 판결금 채권은 통상 시효가 1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결금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쫓아
쫓아가려면은 10년마다 한 번씩은 다시 한 번 더 소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번거로운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 완성 저지를 위한 지급 명령이나 소송이라 그래요. 그런 소송을 하면은 법원에서 간단하게 시효 완성 저지를 위한 판결을 내어주고, 그러면 그 시효가 다시 10년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약간 취미생활처럼 계속해서 집행하면서 재산 생겼나? 없네. 재산 생겼나? 없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집행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집행 시도를 하다가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이 좀 생겼어, 뭐 로또가 당첨됐어, 상속이 됐어, 그래가지고 재산이 뭔가 생겼다, 그때 방심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압류 들어가고 경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는 게 민사적으로는 가장 좀 집요하게 상대편을 추적할 수 있는 길이에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은요 이런 조치를 다 합니다. 사실상 죽을 때까지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의 돈보다 금융기관의 돈을 먼저 주게 되는 거죠. 집요한 사람과 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누구 돈을 먼저 돌려주겠어요? 집요한 사람 먼저 돌려주겠죠.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하셔야 민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상대편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거 많이 하죠. 현재 제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 이 회생파산입니다. 회생파산. 이 회생파산을 요즘 너무 많이 해주고요. 제가 민사 소송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이 회생파산을 너무 무분별하게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회생파산을 많이 하는 변호사님들이 돈도 많이 법니다. 그만큼 많이 하기도 하고 지금 인용률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높기는 높아요. 이 회생파산은 뭐예요? 이 회생채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채권이 이 회생채권에 녹아버린 거거든요. 이 회생채권을 일정 비율별로 좀 낮춰줍니다. 면책시켜줘요. 이걸 탕감시켜준다고 표현하는데, 이걸 탕감시켜가지고 총 빚이 10억이었으면은 이 2억 3억 부분만 일정 기간 동안 이 돈만 다 갚게 되면은 나머지 뭐 7, 8억 되는 금액은 탕감시켜주겠다. 그리고 면책시켜주겠다. 이 면책이 중요한 건데, 이 신용생활을 그냥 해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요? 법원 마음대로요. 이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채권이 녹아버리면은 여러분은 받아놨던 채권의 한 20% 내지 30%, 아주 많은 경우 한 50% 이렇게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억울하죠. 내가 1억을 빌려줬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받지를 못했는데요. 누구 마음대로요? 다시 말하지만 법원 마음대로. 자, 그런 때 채권자 집회라는 걸 하는데요. 채권자 집회 가셔가지고 얘기를 좀 하실 기회가 있어요. 딱 한 번 있는데, 그때 가셔가지고 저는 단순히 민사 채권만 빌려준 게 아니고 나한테 사기를 친 것 같다. 돈을 못 받고 있는 게 불법적인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면책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면책 예외 채권에 해당한다라는 발언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 발언만 하는 것 가지고는 크게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면책 예외 채권이 되고, 심지어는 회생이 되지 않게 되는 회생 폐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물고, 실제로 회생 폐지가 되게 한다거나 불법행위 채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소해서 그 사람이 처벌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방법들이, 제가 좀 많이 하는 방법이 이 형사 사건으로 좀 하는 건데, 이게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고 민사 사건 중에서 법률적으로 불법성이 보이는 그런 사건에 한해서 진행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 형사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일단 사기로 고소를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기는 기본적인 구성 요건이 기망과 처분행위예요. 뭐 속아서 돈을 빌렸다,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다, 이거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망에 되게 포인트를 주고, 이 기망의 법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처분행위야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 이치한 것을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상대편이 이렇게 처분행위를 했다, 이걸 입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보통 이 기망이 도대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가 보통 많이 쟁점이 됩니다. 이때 기망은 단순히 속이는 행위가 아니고요, 처분 당시에 처분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였어야 되고, 그 행위에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판례의 워딩을 좀 따라보면은, 변제 의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서 상대편에게 기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더 쉽게 표현하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피해자가 건네지 않았을 것, 처분하지 않았을 것,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변제 의사라는 거는 내심의 것이잖아요. 내가 사실 그때 속인 거 맞아요, 변제 의사 없는데 돈을 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고백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럴 리 없어요. 사기꾼들은 100이면 한 99 정도는 자기가 속인 거 아니다, 기망한 거 아니다, 근데 내가 사업상 갑자기 안 좋아져 가지고 돈을 갚지 못한 거지, 내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라고 100이면 99 정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의 변제 능력, 그리고 사용 용도, 이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변제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없었어 라는 것을 입증한 다음에 이렇게 사기로 처벌받게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를 만든 게 변제 능력이 없는데 있다고 가정한 것, 이거는 보통 대여금 사기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사용 용도, 여기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투자 안 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PF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나스닥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 돌려막기했던가, 이런 경우가 투자 사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스킬적으로 이제 변호사마다 좀 노하우가 다른데, 대여금 사기이더라도 약간 사용 용도를 녹이는 경우가 있고, 투자 사기이더라도 변제 능력이나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구성 좀 해요. 사실 이걸 구성하는 게 정말 좀 쉽지가 않고 변호사마다 좀 쌓여있는 노하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 관건은 이 사람 처벌받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통치를 받고 기소를 받게 한 다음에 형사 법정까지 가면은 내가 정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아니면은 깜빵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합의금을 내놓던가, 아니면 일부라도 좀 변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좀 시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합의금으로 이렇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합의금마저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럼 다시 민사로 돌아가서 끝까지 쫓아다녀야죠. 아까 말씀드린 이 민사 채권들이 아까 시효가 10년이라 그랬고, 회생 파산에서 노가 없어지는, 이 회생 채권에서 면책이 돼버리는 그런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대여금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형사사건 해가지고 사기죄가 인정되게 되면은 이제부터 이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되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는 시효는 10년이고요. 중요한 거는 면책이 되지 않는 면책 예외 채권에 해당하게 돼요. 이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노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이제는 신용 좀 회복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차도 사고 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었을 때 회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면책 예외 채권이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는 거죠. 변호사님, 채무자를 너무 괴롭히려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악성 채무자는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지금 채권자가, 이 피해자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적인 조치는 다 해두셔야 되고, 여기까지 진행해 주시는 게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떼인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모으는 그 순간까지 정말 힘들고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겪으실 텐데, 채무자는 뭐 10년 있으면 소멸시효 지나가지고 이제 나는 발 뻗고 잘 수 있겠네 이렇게 만드실 거 아니잖아요. 저는 무조건 여기까지 진행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물론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법률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데 좀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절차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진행할 거야 라는 태세를 분명히 해두어야 상대편도 등에 식은땀이 나고, 여러분들의 돈을 안 갚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법률적인 조치를 할 태세를 갖춰 두셔야 돼요. 그게 생존 법률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기본기는 민사를 먼저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재산이 없었고 나한테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를 좀 확보하신 다음에 형사까지 진행하는 게 기본적인 틀이다. 간혹 가다가 마음 먹고 사기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형사를 치고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여전히 민사보다는 형사가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는 내가 좀 많이 진행해야 되고, 형사는 그래도 경찰 수사관분이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절차적으로 형사가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거는요, 민사보다 형사가 훨씬 더 요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은 민사를 먼저 하시면서 증거를 좀 투집하시고 그 다음에 형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당연히 민사와 형사가 좀 같이 진행된다면 가장 베스트겠습니다만은, 약간 순서가 고민되는 상황이시라면은 민사를 먼저 진행하시면서 증거를 좀 확보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정말 이렇게 채권을 확보해 두신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효도 연장을 해 보시면서 내가 이때 돈 떼었었지 생각이 날 때마다 하는데 압류도 해보고 등본도 떼보고 하시면서 계속 한번 추적을 좀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법률적인 절차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돈을 떼었을 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법률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